파인만이 유명세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노벨상도 사실은 그렇게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 파인만이 그래도 노벨상을 받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야기가 파인만에게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당신이 노벨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겁니다. 3단계의 파인만 알고리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1단계, 문제를 종이에 쓴다. 2단계, 곰곰이 생각한다. 3단계, 답을 종이에 쓴다. 농담 같죠?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범준의 물리다에서 다룰 내용은 천재 과학자이자 괴짜로 유명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1918년에 뉴욕의 유대인 집안에서 출생합니다. 어려서는 말을 좀 늦게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3살이 되어서야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분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어린 파인만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질문도 해도 되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리처드 파인만이 보면 상당히 유머러스한 분인데요. 리처드 파인만이 평생 보여준 유머 감각은 리처드 파인만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어려서 자기 집에 실험실을 만들어서 그 장소에서 여러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어려서 잘 알려진 일화가 파인만이 살았던 동네에서 여러 동네 사람들의 라디오를 잘 고쳐준 소년으로도 알려져 있죠. 한 번은 파인만에게 라디오 수리를 부탁한 분이 보니까 파인만이 손을 이용해서 금방 고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라디오를 쳐다보다가 뚝딱 금방 고쳤던 일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은 이 동네 분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좀 과장해서 파인만은 생각만으로 라디오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을 낸 것도 알려져 있죠. 파인만은 또 부모님이 여행으로 집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 때 집안에 스스로 작동하는 어떤 도난 경보 시스템도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설치한 일화도 있습니다. 파인만의 여동생도 결국은 물리학자가 돼요. 조한 파인만은 천체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파인만은 어려서부터 유대인 집안이었지만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파인만은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더라도 파인만이 종교를 적대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후에 여러 글에서 과학과 종교를 둘 모두 다 인류의 소중한 어떤 지적 활동으로 여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파인만은 학창시절 때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15살 때 자신만의 수학 기호를 만들어서 수식 계산을 빠르게 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파인만의 수학 표기법이 삼각함수의 경우에는 코사인은 C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C가 그리스 알파벳, 이런 3번째 알파벳인 감마에 해당합니다. 사인은 S로 시작하고 이건 그리스 알파벳으로는 시그마죠. 탄젠트는 T로 시작하는데 그리스 알파벳으로는 타우입니다. 그래서 감마, 시그마, 타우를 적절히 변형한 방식으로 수학 기호를 발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함수는 현대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식으로 적을 때는 마이너스 1승을 덧붙이거든요. 그런데 파인만은 자신만의 표기법에서 순서를 바꿔서 시그마 세타라고 쓴 걸 세타 시그마의 형태로 뒤집어 쓴 걸 역함수의 표기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파인만은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굉장히 큰 재능을 보인 것 같아요. 이후 파인만은 콜롬비아 대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교에선 당시에 유대인 학생의 입학생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나 봐요. 파인만은 콜롬비아에 진학하지 못하고 대신 MIT에 진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학 전공으로 대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수학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괴리된 추상성, 그런 성격에 실망해서 그 반대 극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전기공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근데 바꾸고 보니까 전기공학은 또 너무 실용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학문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그 다음엔 전기공학, 그 다음엔 둘의 가운데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물리학은 현실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수학, 전기공학, 그 다음은 그 둘의 가운데 정도,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물리학을 택해서 파인만은 결국 물리학자가 되죠. 대학 시절에도 상당히 뛰어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물리학 학술지인데요. 피지컬 리뷰라는 유명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학술지에 학부생 때 이미 2편의 논문을 출판하기도 하죠. 학부를 졸업한 파인만은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에 극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원으로 진학했을 때 파인만에게 장학금을 줘요. 워낙 우수한 학생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장학금에 조건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파인만은 이미 13살 때부터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알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여자친구와 올해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원에서는 결혼을 박사 과정 중에는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그해 알린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파인만의 아내 알린은 이미 심한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파인만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내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알린과 결혼식을 올리고요. 결혼을 하자마자 알린은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파인만이 대학원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하죠. 맨하탄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될 때 파인만이 조건으로 건 것이 자신의 아내 알린을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던 로스알라모스 주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라는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때 오펜하이머가 병원이 어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서 파인만이 이제 드디어 맨하탄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죠. 병원에 알린이 입원해 있을 때 파인만은 정기적으로 자기 아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때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알린과 파인만은 일종의 장난이에요. 둘 사이의 편지를 암호문으로 작성합니다. 당시에 맨하탄 프로젝트는 아마도 극비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이 로스알라모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편지는 보안 검색을 했나 봐요. 근데 파인만과 알린은 장난으로 자신들만의 암호를 만들어서 편지를 검열할 때 그 사람들이 암호로 만든 편지를 어떤 내용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장난 같은 시도로 암호로 편지를 둘이 교환합니다. 근데 알린도 이 장난 같은 암호 편지에 꽤 큰 열정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파인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암호문을 작성하는 그런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파인만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아내가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알린이 죽은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파인만이 알린에게 작성한 보내지 못한 편지가 발견됩니다. 이 편지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편지에는 자신의 아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아내에 대한 절절한 사랑 고백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죠. 이 편지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추신입니다. 마지막 추신 부분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해도 이해해줘. 난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망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주소를 수치인으로 해서 그 사실 편지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당신의 뉴 메일링 어드레스를 모른다라는 걸로 감동적인 그런 추신이 담겨 있는 편지가 알려져 있죠. 애처가였던 파인만은 사실 아내가 죽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여성 관계가 문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수업하는 여학생의 누드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파인만에 대한 비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파인만은 여성을 어떤 대상화하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 저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당시에도 이미 파인만이 이런 관점 때문 그리고 수업에서의 심각한 발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일도 당시에도 이미 있었죠. 파인만이 어느 정도 여성 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은 제 생각에는 근거가 있는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인만이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기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파인만은 봉고 드럼의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봉고 드럼 연주는 아마추어 치고는 거의 프로 수준의 연주자였던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 머물 때는 이 봉고 연주를 통해서 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도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가 친구가 있어서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화가로는 재능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파인만은 마야 문제 해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알려진 얘기가 그 전에 다른 마야 문자 학자가 번역한 내용이 있었는데 파인만이 이 번역문에 오류가 있다 라는 걸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마야 문자 해독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일화도 재밌는데요. 이분이 동료 과학자들의 금고를 몰래 마음대로 여는 그런 장난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도 알려져 있죠. 또 파인만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있을 때 했던 또 다른 장난은 글쎄요, 우리말로 하면 아마 개구멍 같은 걸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 기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몰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다음에 나갈 때는 경비소를 당당히 통과합니다. 그럼 경비원이 적겠죠. 리처드 파인만 박사 몇 시에 지금 기지 밖으로 나감. 그런데 몰래 개구멍을 통해서 기지로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또 나갑니다. 두 번째 나갈 때도 경비소를 통과하는 거죠. 그럼 경비원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나간 기록은 있는데 들어온 기록은 없어요. 근데 또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밌는 장난도 했던 것도 알려져 있죠. 또 파인만이 트리니티 원폭 실험을 할 때 일화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검고 두터운 보안 안경을 쓰고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을 관찰하는데 파인만은 맨눈으로 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동차 유리창을 통해서 차 안에서 원폭 실험을 보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유리창은 가시광선은 잘 통과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유리가 투명해 보이는 이유죠. 하지만 자외선은 잘 통과하지 않습니다. 파인만은 그래서 안경 없이도 자동차 안에서 유리창을 통해 원폭 실험을 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저는 이 일화가 파인만이 어떤 기행이라기보다는 제가 존경하는 파인만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외선은 유리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물리학적인 진실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었으면 정말로 이런 시도를 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이 알고 있는 물리학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일면을 이 일화에서 볼 수 있죠. 파인만의 기행은 또 알려진 게 있어요. 노벨상 수상이 결정된 다음에 당연히 스웨덴에서 전화를 했겠죠. 근데 그게 꽤 늦은 시간이었나 봐요. 당신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파인만이 아니 그것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나를 깨웠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또 이 노벨상 관련돼서는 파인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근데 유명세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노벨상도 사실은 그렇게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 파인만이 그래도 노벨상을 받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야기가 그게 기자라는 얘기도 있고 당시의 아내라는 얘기도 있어서 누구 얘기인지는 저도 확인을 깊게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주변 사람이 파인만에게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당신이 노벨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더 유명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마지못해 노벨상 수상을 수락했다 라는 일화도 있죠. 파인만은 말년에 러시아의 투바 공화국에 있는 한 도시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근데 그 도시가 왜 파인만에게 관심을 끌었는지도 너무 재밌어요. 이 도시의 철자가 KYZYL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Y는 모음은 아니잖아요. 이 도시의 지명이 5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다 모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음이 없는 도시라는 이유로 이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망 전에 이 도시를 방문하지는 못해서 파인만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이후에 이 도시를 방문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죠. 자, 파인만이 그러면 물리학 분야에서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이뤘는지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경로적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경로적분이라는 방식으로 양자역학을 만들어낸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파인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파인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던 물리학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완전한 바닥으로부터 새롭게 구축해내는 그런 면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제 전공이 통계물리학인데요. 통계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체계가 통계 역학이에요. 파인만은 글쎄 경로 적분이라는 방법을 통계 역학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파인만의 통계 역학 교과서가 있어요. 대학원 정도 수준의 교과서였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던 책인데요. 이 책은 경로 적분으로 통계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습에서 제가 파인만에게 굉장히 감탄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파인만은 경로 적분을 만든 다음에는 지금도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애용하는 그래픽적인 도구인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창안합니다. 계산을 할 때 이 계산하고 다음에 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론 물리학자들이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 되죠. 파인만은 경로 적분 그리고 파인만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엔 양자 전기 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구성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고요. 양자 전기 역학에 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게 되죠. 또 파인만은 굉장히 큰 통찰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도 해요.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처음 생각한 사람 중에 파인만도 있습니다. 이 파인만의 아이디어가 저는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예전에도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은 사실 뉴턴의 고전역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입니다. 이 세상은 양자역학으로 설명되어야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지금까지도 양자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으로 양자역학을 흉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인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양자역학인데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컴퓨터로 제대로 시뮬레이션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방식을 따라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놀라운 통찰을 한참 전에 제안하게 되는 거죠. 파인만이 남긴 또 다른 통찰은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바닥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작은 스케일에선 우리가 지금 아직은 하지 못하지만 미래에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노과학, 나노공학 같은 기술이 이후에 발전하게 되는 일종의 통찰력이 있는 근거, 그게 바로 파인만이 남긴 문장에서도 보여지죠. 파인만은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같은 것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파인만이 쓴 파인만의 컴퓨터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오래 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일반적인 통찰 같은 것을 담고 있는 좋은 책이죠. 제가 파인만의 연구 스타일, 파인만의 어떤 그 교재를 쓰는 스타일 같은 걸 너무 좋아해서 제 연구실의 책장에 한 칸이 파인만이 쓴 책들만이 모여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러 파인만의 책들을 볼 수 있죠. 파인만의 경로 적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가 여기에 언제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 다른 위치에 다른 시간에 있을 수 있잖아요. 파인만이 경로 적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처음 위치와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에 위치와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처음에서 나중 상태로 양자역적인 입자가 전이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표현에 경로 적분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갈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자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잖아요. 파인만의 경로 적분은 입자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물리학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실질적인 계산들을 하고 있죠. 파인만 다이어그램도 제가 그림으로 넣어봤는데요. 어떤 물리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만화 그리듯이 대충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약속들이 좀 있습니다. 전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포톤, 광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하는 약속을 따라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걸 여러 가지 항들의 합으로 쭉 전개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파인만 다이어그램 여러 개를 그려놓고 다이어그램 하나하나마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이후에 다 모아서
전체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제가 수식이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양자역학을 파인만이 경로적분으로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제가 전공하는 통계역학을 파인만이 경로적분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 통계역학을 경로적분으로 표현할 땐 시간을 허수 시간으로 바꿔요. 그렇게 하면 양자역학에서의 파인만의 경로적분을 이용하면 통계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있거든요. 그걸 구하는 것과 정확히 1대1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인만은 통계역학조차도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경로적분을 이용해서 구성해낼 수 있었던 거죠. 파인만은 위대한 연구자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뛰어난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교육자로서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인만이 쓴 가장 유명한 교재가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3권인데요. 이 책이 처음 출판될 때는 표지가 빨간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냥 빨간 책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거 빨간 책 3번째 권에 나오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빨간 책이라고만 해도 물리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게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다 라는 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파인만이 칼텍에서 물리학과 학생들 1학년, 2학년 정도로 그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강의를 녹취한 다음에 이후에 책으로 출판했어요. 그래서 문장이 상당히 구어체입니다. 이 책에 있는 영어 문장을 읽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게 읽히고 재밌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근무하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매년 물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 과목으로 파인만의 눈으로 본 세상이라는 이름의 강의를 새로 만들어서 이 책을 교재로 수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관련된 일화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과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의가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학기 말쯤 되면 학부생들은 다 수강 취소를 거의 했대요. 근데 이 강의실에 사람이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물리학과 대학원생들, 심지어는 동료 교수님들이 앉아서 파인만의 강의를 들었다. 근데 그 청중의 숫자가 줄지 않았으니까 파인만은 학생들이 수강 취소를 많이 했다는 걸 잘 몰랐다. 그런 얘기도 알려져 있긴 하죠. 이 파인만이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합니다. 이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는 사실 물리학 책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수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말을 통해서 직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책 말고도 파인만이 물리 법칙의 특성이라는 강의를 해요. 이 강의가 영국의 BBC에서 녹화해서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7개의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7개의 강의가 이후에 책으로도 출판돼요. 그게 바로 파인만의 물리 법칙의 특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정말 좋으니까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파인만은 제 생각엔 20세기 중반 활동했던 가장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해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파인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일화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동료 교수님이 파인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글쎄 물리학관 학부 1학년, 2학년생에게 왜 전자와 같은 입자, 그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데요. 페르미온이라는 입자가 따르는 굉장히 독특한 통계 법칙이 있어요.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걸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파인만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전자가 이 특별한 통계를 따르는지를 학부 1학년, 2학년생에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파인만이 처음엔 자신 있게 얘기했답니다.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지. 며칠 시간만 주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파인만이 동료 교수를 찾아옵니다. 그때 남긴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며칠을 고민했는데 도저히 학부 1학년, 2학년생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내가 학부 1학년, 2학년생에게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현대 파인만 당시의 물리학자들이 여전히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멋진 문장을 남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파인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범준의 물리다 같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리학의 내용을 말씀드릴 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법물리를 들으시다가 제 설명이 어렵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설명이 어렵다면 제가 아직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인만에 관계된 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파인만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파인만의 알고리즘이 3단계예요. 3단계의 파인만 알고리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파인만이 얘기한 3단계 알고리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담 같죠? 말씀드릴게요. 1단계. 문제를 종이에 쓴다. 2단계, 곰곰이 생각한다. 3단계, 답을 종이에 쓴다. 어떤가요? 이렇게 3단계를 모두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파인만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종이에 쓴다예요. 여러분이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할 건 직접 여러분의 글로 종이 위에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적어 보십시오. 구체화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를 종이에 쓸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종이에 쓰는 그런 시도 자체가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1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물리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여러 대학원생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 석사과정생이 들어오면 되게 많은 교수들이 석사과정생에게는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상당한 확신이 있는 주제를 줘요. 그런데 박사 과정쯤 되잖아요. 그러면 박사 학위를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스스로 중요한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찾는 능력이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파인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그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파인만 알고리즘의 3단계를 혼자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다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단계, 물리학 분야에서 중요하고 재미있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 문제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1단계를 마친 거죠. 2단계, 고민한다 였잖아요. 방금 자신이 찾은 주제를 혼자만의 힘으로 끝까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였나요? 답을 종이에 쓴다잖아요. 그건 바로 자기가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논문의 형태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사실 파인만 알고리즘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인만의 Why, 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 얘기가 왜 좌석은 서로 밀어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멋있게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동영상에서 3종류의 오류를 찾았어요. 말씀드릴게요. 1번, 파인만이 이 동영상에서 자기의 팔이 의자를 통과하지 않는 이유를 전자들의 청력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전자들의 전기적인 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는 스핀이 2분의 1은 페르미온이라는 입자여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죠. 그래서 두 원자가 가까워지다 보면 각 원자가 갖고 있던 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회피하는 성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팔이 이렇게 기댔을 때 의자를 뚫지 않는 이유는 전기적인 청력보다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중성자별이라고 있잖아요. 중력은 중성자별을 더 찌그러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중성자별이 더 부피가 줄어들지 않고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이유는 중성자별 안에 있는 중성자가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하가 0이잖아요. 전하가 없는 중성자가 왜 밀어내겠어요? 이건 정기적인 청력으로 설명할 수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성자도 파울레 베타 원리를 따라서 같은 위치에 두 중성자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중성자가 밀어내는 그런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물리학과에서 수업하는 것 중에 통계역학
수업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등장합니다. 통계역학에서 어떤 걸 가르치냐 하면 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생각하는데 전자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정기적인 청력을 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전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도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계산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때도 전자들이 밀어내는 힘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전자들이 정기적인 청력을 밀어내는 건 아니죠. 정리하면 팔이 의자를 뚫고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오류도 있었어요.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를 파인만이 이 동영상에서 설명해요. 그러면서 얼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있잖아요. 얼음은 고체가 되면 오히려 부피가 늘어납니다. 결국 압력을 주면 부피가 줄어들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잖아요. 얼음이 부피를 줄이는 방법은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있으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층 때문에 얼음이 미끄럽다라고 설명합니다. 파인만 당시에는 아마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누르는 압력으로 얼음이 녹는 효과, 즉 압력에 의해서 얼음의 어는 점이 내려가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얼음은 아주 낮은 온도에도 얼음의 위층이 옆으로 밀려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인 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현대 물리학에서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눌러서 녹아서 미끄럽다라는 건 사실은 옳은 설명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오류도 있어요. 세 번째 오류가 고무밴드는 잡아당기면 다시 줄어들려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동영상에서 파인만이 설명한 것과는 달리 이것도 너무나도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고무줄이 늘리면 다시 줄어들려고 하는 것을 통계역학에서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무줄 안에는 여러 분자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폴리머니까. 이 폴리머를 보면은 모노머, 작은 조각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노머 조각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기다란 고무줄이 어떨 때 엔트로피가 크냐 하면 일렬보다는 구불구불 휘어 있을 때가 엔트로피가 더 커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속성이다 라고 가정하면 고무줄은 엔트로피를 늘리는 방향을 택하게 되면서 길이가 줄어들면서 두터워지는 거죠. 두터워지면 고무줄 안에 있는 모노머들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는 것이 엔트로피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무줄과 스프링은 많이 달라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용수철, 스프링을 온도를 올리잖아요. 스프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고무줄은 온도를 올리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고무줄 엔트로피를 높이고 싶어 해요. 고무줄은 온도를 올리면 줄어듭니다. 용수철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게 엔트로피예요. 파인만의 동영상에 있는 세 가지 오류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솔직히 파인만 교수님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만약 파인만에게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파인만 교수님이 제게 화를 낼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인만은 아마도 제가 한 오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셨잖아요. 파인만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 중에 거의 다 맞아요. 하지만 일부는 현대 기준으로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 설명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파인만도 가끔은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파인만도 가끔 오류가 있는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범준의 물리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믿지 마십시오. 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파인만도 틀리는데 제가 안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되 여러 번 당부드리듯이 제가 물리적인 사고 방식을 어떻게 펼쳐가는지에 주목하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믿지는 마시기를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파인만이 남긴 몇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그런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지식의 어떤 지식이 옳고 그른지를 테스트하는 것, 그건 당연히 실험이에요. 파인만은 실험이 우리가 과학적인 진실을 판단하는 유일한 판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덧붙여요. 당신의 이론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상관없다.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 물리학자인 것도 상관없다. 단지 당신의 이론이 실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당신이 틀린 거다 라는 멋진 이야기를 남깁니다. 저는 이런 속성 때문에 물리학이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론이 멋있어도 자연과 실험과 맞지 않다면 그 이론은 틀린 겁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이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얘기 나눈 아무리 위대한 파인만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이게 그 물리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죠. 파인만이 또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유언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임종을 앞두고 한 얘기입니다. 난 진짜 도대체 2번은 못 죽겠어. 죽는다는 건 너무 지루한 일이야. 라는 이야기도 남깁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파인만은 자신이 참여한 맨하탄 프로젝트가 결국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게 되는데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후에 자기 성찰적인 그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파인만이 가진 이런 명백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인만을 존경하는 이유는 권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한 사람,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사고한 물리학자라는 면에서 현재에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사랑하는 물리학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파인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이면서도 위대한 물리학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다음 법물리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